자, 오늘은 아프리카로 초대를 합니다.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여행입니다. 아프리카 하면은 미개하다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이렇게 떠오르시죠. 저도 그렇습니다. 물론 이제 좀 생각하면 뭐 다양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우선 아프리카라는 것은 왠지 미개라는 말과 동의어로 여기 각인이 돼 있어요. 어릴 때부터 쭉 뭐랄까요 접해온 것이 그래서 아마 그게 고정관념이 됐을 겁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이제 나이지리아 여행을 통해서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그런 어떤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. 나이지리아 여행을 뭘로 하느냐? 이 책으로 합니다.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. 그게 무슨 나이지리아 여행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, 자,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접한 것을 보면은 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뭐 아주 광대한 대자연의 멋있는 풍경들이 펼쳐져 있는 것도 보고, 또 뭐 TV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참 뭐 진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뭐 사자, 코끼리, 기린, 뭐 코뿔소 등등의 뭐 참 뭐랄까요, 그런 어떤 생태, 그런 다큐멘터리 뭐 이런 것도 떠올리고 그렇습니다만은,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거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. 그냥 우리처럼 일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에요. 그런 어떤 광대한 자연이라든가 동물의 어떤 그런 삶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의 환경일 뿐입니다. 그렇죠?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이지리아 여행을 하면서 이 이보족이라는 나이지리아의 주된 민족 중에 하나인, 종족 중에 하나인 이보족 사람들을 만나볼 텐데요. 이 작품의 무대는 좀 오래된 겁니다.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갈등을 겪는 그 시기죠. 그래서 이 우선 소설 내용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, 이 주인공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그 부족, 이보족 중에 어떤 마을들의 공동체, 뭐 이보족 전체가 아니라 한 지역의 그 부족 공동체죠. 거기에서 그야말로 지도급 인사입니다. 어릴 때부터 이보족의 씨름에서 챔피언이 되고,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고, 그래서 아내도 여럿 거느리고, 집도 거기는 집이 여러 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각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그 아내에게 각각의 집을 하나씩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. 그리고 자기 집이 있고 그렇게 이 집 전체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이제 저택 비슷하게 되는 거죠. 규모가 뭐 그렇게 저택처럼 큰 건 아닙니다만. 그래서 말하자면 분홍이고 지방 유지고, 그리고 이제 또 뛰어난 전사이고, 이런 사람이 이제 주인공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자기 부친이 좀 뭐랄까요,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은 좀 성공하지 못한 분이에요.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자수성가해서 그 지도적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,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로 또 고난을 겪고, 그래서 다시 또 회복해서 오고,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뭐랄까요, 부족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지키고 그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그 사회를 그 전통 속에서 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서구 문물이 밀려오죠. 그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옵니다.
그 이제 자기가 그 고난을 겪어서 침체해 있던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마을에 이제 퍼지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고군분투하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빚어지는 갈등들이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자기 가족 내의 갈등도 있고 부족 내의 갈등도 있고 또 부족 내 각 계층의 갈등도 있고 그래서 겪게 되는 그 비극, 이것이 그야말로 뭐랄까요, 예상치 못한 결말로 가면서 엄청난, 책 제목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아닙니까? 엄청난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.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.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감명이 깊었던 것은 첫 페이지부터 아프리카의 어떤 미개하다는 고정관념이 첫 페이지에서부터 깨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미개하다고 하는 것은 뭐 자동차가 없고 냉장고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, 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. 그런데 첫 페이지에 이부터 이제 그분들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세련된 대화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치누아 아체베라는 이 작가분은 기독교 교육을 받은 분입니다.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그 부친이, 이분 부친이 1930년생인데요. 이분 부친이 그 초기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이지리아가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겠죠. 그런데 이 부친이 바로 그 성공회 성직자였어요.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 현지인이 성직자로 성장할 만큼 되면은 그 가문은 굉장히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수도 라고스에 있는 이바단 대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했습니다. 그 이바단 대학교라는 것이 바로 당시에 식민지 당시에 영국 런던 대학교의 말하자면 라고스 분교처럼 그런 곳이었어요.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시작해서 그런 대학까지 완전히 영국식 교육을 받은 분이죠.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또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요. 그러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영문학을 공부를 했고 신학도 공부를 했고요.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그 영국 사람처럼 사고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작품이 이 아프리카 문학의 대표작으로 최고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까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야말로 가장 아프리카적인 작품을 썼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부 세계에 아프리카 문학이 아프리카인의 삶이라든가 이런 게 알려지는 것이 다 서양인의,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아프리카 내에 자신들의 문학이 있고 자신들의 문화가 다 물론 있죠. 그런데 우리가 이보족 언어도 모르고 스와힐리어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번역이 돼서 소개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세계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분은 영어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. 그러면서 말은 영어지만 작품 전체는 토착 아프리카 작품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의미가 참 크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첫 페이지부터 그 고정관념이 깨지고 세련된 대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그런 대화, 그러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대화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참 뭐라고 할까요? 굉장히 세련되고 점잖은 사람들이에요, 이분들이.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토착 언어도 많이 나오고요. 또 그 사람들의 표현법, 그러니까 뭐 상징이라든가 은유, 비유, 또 속담이나 경구, 금은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.
그리고 민담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녀를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을 평하면서 문학평론가들이 영웅서사시라고 표현을 했어요. 서사시, 영웅서사시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? 막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웅이 나타나서 국가를 막 누란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시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. 그래서 이게 무슨 영웅서사시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인공이 영웅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 책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프리카인의 출생, 그리고 성장, 결혼, 출산, 또 양육,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닦아가는 것, 또 농사 짓는 것, 그래서 또 병들고 죽어가고 장례를 치르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아프리카의 삶의 어떤 궤적 같은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. 그야말로 서사시처럼 펼쳐지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게 무슨 영웅서사시냐라고 했는데 그 영웅서사시라는 그런 표현에 지금은 동의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뭔가 좀 고리타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거 뭐 읽는데 뭐 재미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전개되는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아프리카적인 관점에서 펼쳐지는데 그것이 참 재미가 있어요.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보족의 여러 가지 그 표현 방식들이 나올 그것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스토리가 또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이 또 아주 읽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. 이 대략 한 본문이 한 250페이지 채 안 됩니다. 그래서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딱 이 스토리를 담기에 딱 알맞은 분량에 딱 알맞은 문체로 씌어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조금 어떤 이런데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첫 페이지를 탁 잡으면 아마 내 첫 끝까지 읽으실 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. 물론 이 작품은 이것으로 완결이죠. 그 뒷이야기도 독립된 작품입니다. 그러나 이분이 쓴 작품들을 이 스토리의 연관성이라든가 뭐 시대별로 이렇게 따지면은 5부작이 됩니다. 5부작. 그 중에서 또 3개만 꼽아서 3부작이라고도 합니다. 그러니까 5작품 5부작을 다 읽으면 더 좋고 아니면 이것만 읽어도 되고 또 이 뒤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3부작을 읽으면 된다는 거죠. 저는 이 3부작을 다 읽었습니다. 이걸 읽고 너무 재미있고 감명이 깊어서 다음 3부작이라고 해서 그 나머지 2작품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구입을 해서 읽었어요.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딱 책 한 권만 읽는다. 그럼 전 이걸 권하겠습니다. 소설이건 뭐 역사건 뭐 다 떠나서 딱 한 권만 읽어야 된다. 그러면 이 책입니다.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이걸 보시고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다른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죠. 자, 오늘은 이 나이지리아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. 이게 무슨 나이지리아 여행이야? 과거로 여행이죠. 나이지리아는 지금 아시다시피 산유국이고요.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. 그리고 그 역사도 물론 나이지리아라는 지금 현재 이 나라 하나로 쭉 내려온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양한 역사 그리고 각 부족의 그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
섞여서 있고, 그리고 라오스 같은 데는 또 아주 현대적인 모습으로 또 발전을 해 있고요. 이런 등등을 감안을 하면 이 작품은 정말 꼭 한번 나이지리아 입문서로 한번 읽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아프리카를 이집트는 가봤습니다만 사실 그 이집트를 아프리카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. 거기 나라 국가입니다.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, 그게 이제 우리가 떠올리는 아프리카인데 그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참 이 책을 보고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뭐 포르투갈도 가야 되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참 뭐 거의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, 나이지리아 문학의 최고봉이자 아프리카 문학의 대표작 소개해 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